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쌤입니다. 자, 이어서 실학의 발달과 그것으로 인한 우리나라에 대한 연구, 국학연구, 그 부분을 좀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바로 앞부분에서는 이제 성리학이 너무 절대화되면서 성리학이 보수화되고 실제적으로 이런 나라의 그런 살림살이, 문제점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학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당시 조선 후기 분위기가 어땠냐면 지주전호제가 성행을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제 기본적인 농민들이 가난해지니까 땅을 팔아버리는 거야. 돈 많은 양반들의 땅을 팔아버리고 그 농민들은 자기 땅을 잃고 완전 소작농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근데 소작농이 되면 너무 억울한 게 1년 동안 그 땅에 가가지고 노예처럼 맨날 농사져도 세금을 2분의 1을 내야 되는 거야. 그 내가 예를 들어서 10가마를 수확을 해도 그걸 5가마를 양반을 줘버리는 거죠. 그래서 양반네 집에는 창고에 쌀이 엄청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5가마 주고 나고 2분의 1 세금을 주고 나면 1년 동안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막 가난하고 막 그거에 시달리고 힘든 그런 생활고를 겪고 거기다가 또 국가에서 세금을 또 엄청 걷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이제 이런 농업에 대한 부분, 토지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지주전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뭐 그런 이제 실학 사상, 그런 실학 학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부국강병을 할 것인가, 상공업을 어떻게 발달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세치용학파, 이용후생학파 이런 식으로 실학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자, 실학의 발달 필기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좀 쓸 게 많네요. 실학의 발달. 여기서 실학의 실제는요, 실하다, 실용적이다, 실생활에 필요하다, 요런 실학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약용이라던가 유명한 사람 많죠. 그래서 이런 박지원 이런 사람들도 다 실학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실학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17, 18세기에 우리나라 근대 조선 후기, 17, 18세기 조선 후기라고 그냥 쓸게요. 조선 후기에 이런 문제점, 조선 후기에 나타났던 그런 사회 모순, 양반은 너무 잘 살고 그런 백성들은 너무 가난하고 이러한, 그리고 권력도 너무 일부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주전호제, 땅이 많은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소작농들은 땅을 잃고 힘들게 살고, 이러한 모순들, 이런 것들을 해결책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학문이다. 실용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실용적인 해결책, 이때 당시에 이런 배경을 보면 이때 몰락 양반도 많았고, 이제 그런 붕당 때문에 이제 붕당에서도 서인이 정권을 잡다가 그 중에서 노론이 정권을 잡고, 노론 중에서도 이제 사도세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불쌍하다, 아니다, 벽파, 시파 이렇게 해서가지고 이 중에서 안 불쌍하다고 하는 벽파가 정권을 잡고, 벽파 중에서도 나중에는 이제 일부 가문,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이런 식으로 점점 권력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좁아지니까 권력에서 밀려난 양반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몰락 양반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고, 자, 그리고 이런 성리학의 한계도 나타나고, 성리학의 한계가 표출되고 있었고, 또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분위기로 플러스 고증학이 전래가 되면서, 사실 고증학 말고도 많은 게 전래가 됩니다. 다른 학문 쫙 쓸게요. 고증학 플러스 양명학, 아까 앞에 나왔었죠? 플러스 서학까지 이런 게 전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눈이 트이는 거죠. 그전에는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쓸 게 많으니까 이렇게 좀 촘촘하게 쓸게요. 해결책이 안 보이네. 해결책. 이렇게 또 필기를 스샷 찍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신경이 쓰인다. 해결책. 조선의 사회모순 해결책 모색, 몰락 양반이 많아지고, 성리학의 한계, 고증학, 양명학, 서학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서양의 학문들도 들어오고, 기존의 성리학은 정말 너무 쓸모가 없다, 이런 식으로 자아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양반들이. 그래서 양반들이 이제 좀 실용적인 학문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7세기 이수광이 실학의 좀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수광인데요. 자, 이수광이 뭔가 좀 약간 백과사전식으로 이렇게 좀 유용한 그런 것들을 싹 정리한 지복유설을 정리합니다. 지복유설. 책 이름이에요.
지붕유설로 실학을 체계화하고 이론화해요. 실학의 이론을 만들고 이제 시초라고 할 수 있죠. 실학을 정리한 시초, 창시자 뭐 이런 식으로 시초. 자, 그러기도 하면서 이때 이제 한백견이 이제 본국지리도 만들고 한백견 유몽인도 나오고 하는데 다 뒤에 나오니까 유몽인 잠시만요. 내가 뒤에서 안 뺐나? 뒤에 안 했구나. 여기서 그냥 적을게요. 자, 한백겸에 이제 지리 연구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한백겸이 동국지리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 인식에 대해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좀 자주적으로 바뀌게 되고 역사뿐만 아니라 지리 연구도 하게 되고 뭐 그리고 유몽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학론의 시초. 유몽인의 북학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유몽인 같은 경우에는 어우야담이라는 제 옆에 책이 있는데 어우야담이라는 책도 만들고 유몽인의 어우야담이란 책에 참 여러 가지의 환타지적인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인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모티브로 만든 게 최근에 전지현이 나왔던 푸른바다의 전설 뭐 그런 것도 있고 유몽인은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수레랑 선박을 이용을 해야 되고 장사할 때 화폐를 유통을 해야 되고 뭐 서양의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고 뭐 이러면서 구국강병에 대한 많은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인데 이렇게 좀 북학론 우리가 북학에 대한 학문 청나라의 북학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백경 동국지리지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좀 국학 연구도 하고 실학도 이론화하는 그런 분위기였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18세기부터 실학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농업 쪽에서 많이 개혁 이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18세기에 경세치용학파. 18세기의 경세치용학파는 이제 이런 농업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토지를 고루고루 나눠 가질 수 있을까? 일반 농민들도 자기 땅만 있다면 그거를 경작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토지를 개혁해야 될까? 너무 양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이 토지를 어떻게 서로 나눌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 중심이다. 농업 중심에 대한 연구를 하고 특히 농업 중심 중에서도 토지제도에 관심을 가진 거죠. 땅을 어떻게 서로 고루고루 나눌 것이냐. 토지제도 개혁. 토지제도 개혁에 관심을 가졌다. 이게 지금 펜을 바꿔서 너무 펜이 잘 안 나오네. 토지제도 개혁.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을 했다라는 거 노란색으로 쓸게요. 너무 안 나온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을 쫙 3명 적을 겁니다. 유형원부터. 유형원의 책은 반개수록이 있죠. 자, 유형원은 반개수록에서 무엇을 주장했냐면 균전론을 주장했어요. 균등하게 토지를 국가에서 재분배해서 나눠줘야 된다. 너무 양반에게만 치중한 땅을 국가가 토지를 재분배해야 한다.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행해지기 좀 힘들었겠죠. 양반들이 자기 땅을 주진 않았겠지. 반대했겠죠, 당연히. 집권층들은. 자, 그럼 이익은 어떤 걸 주장을 했냐면, 이익의 유명한 책은 성우사설이 있습니다. 성우사설. 그러니까 이익이 여러 가지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그것에 대한 사설을 붙인 책인데, 거기서 이제 한전론을 주장하기도 해요. 한전론. 한전론이라는 건 뭐냐면 토지 매매에 한계가 있어야 한다. 왜냐면 다 토지를 먹고 살기 힘드니까 팔아버리니까 자기 땅이 없는 거 아니냐. 팔 수 없는 땅을 만들자. 그 땅의 이름이 바로 영업전이라고 해가지고 영업전을 다 이제 그런 백성들마다 정말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영업전을 정해놓고 그거는 절대 판매 안 되는 땅이라고 국가가 관리해라.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한전론은 영업전에 매매 금지. 이거를 국가가 관리해라. 이렇게 주장한 게 한전론.
토지에 한계를 둬야 된다. 토지 매매에 한계를 둔다. 한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균전론은 국가가 균등하게 나눠줘라 이런 거. 그리고 정약용. 정약용은 진짜 이때 당시에 영경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과학기술도 많이 이제 그런 뭐랄까 좀 발명품도 많이 만드는 거중기 만든 사람이죠. 발명품도 만든 사람이고 이제 정조와 함께 이제 수원 화성 축조하는데 큰 도움을 줬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고 정말 많은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정약용의 생각을 들어보면 어떻게 조선시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라고 정말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정약용 같은 경우에는 책이 좀 많아요. 하지만 너무 유명한 책이니까 좀 다 써보도록 할게요. 목민심서. 정약용이 발음 왜 이렇게 하는데 정약용이 목민관으로 갔을 때 목민관이 지켜야 할 도리, 목민관은 이렇게 청렴결백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목민관에 있을 때 꼭 지켜야 되는 도리에 대한 목민심서를 썼고요. 정약용이 아마 평생 쓴 책이 아마 300권 정도 될 거예요. 책을 정말 많이 썼고 그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그런 싸움에 휘말려서 유배를 많이 갔는데 흠음심서 흠음신서는 제가 화장실에 놔두고 가끔씩 읽는 내용인데 정말 되게 좀 교훈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률을 이렇게 적용을 할 때, 재판을 할 때 관리들이 이렇게 뇌물을 받으면 안 되고 억울함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법률을 적용할 때 그런 내용들, 그런 게 흠음심서고 그게 이제 청나라의 재판예도 들고 우리나라의 재판예를 들면서 이 재판은 뭐가 잘못됐고 이 재판은 잘 됐고 뭐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흠음심서. 억울함이 있으면 안 된다. 살피고 또 한번 살펴라.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경세유표. 자, 경세유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로 정전제를 주장을 합니다. 뭔가 좀 나라에서 균등하게 이렇게 좀 토지를 이렇게 좀 공동 경작하는 토지를 만드는 게 어떨까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서서 2서 1표라고 해요. 2서 1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정약용은 이 경세유표에서도 말했지만 여전론을 주장을 합니다. 여전론인 게 뭐냐면 마을을 이렇게 조그맣게 일여라고 만든 다음에 걔네들이 경작하는 공동 경작지를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열심히 일한 것에 따라서 수확량을 나누자 뭐 이런 식으로 공동 경작, 공동 분배 약간 좀 마르크스 사회주의랑도 좀 비슷하긴 한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하면 사회주의를 좋아하다니 빨갱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마르크스가 주장했던 사회주의는 정말 이상적이고 판타지적인 실제로 행했을 때 문제점 많겠지만 이론만 들으면 참 이런 거예요. 공동으로 경작하고 모두가 잘 살자 뭐 이런 건데 북한은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잘 사는 게 아니라 윗대가리들만 잘 사는 사회주의가 그거는 아니죠. 공산주의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말한 건 이제 백성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모두가 같이 일해서 모두가 같이 잘 살자는 이런 식으로 공동경작, 토지의 공동소유를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마르크스적인 이론이었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한다는 게 좀 대단하다라는 거죠. 조선시대에. 이렇게 3명, 유형원, 이익, 정약용은 토지개혁에 대한 균전론, 한전론, 여전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토지개혁의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책 한 권씩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약용은 워낙 유명하니까 목민심서, 흠음심서, 경세유표 2서 1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이제 이용우생 학파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슉. 자, 18세기 후반. 18세기 말로 가면은 이용우생 학파, 이용후생. 이롭고 쓸용, 쓸모있고 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들. 바로 상공업. 얼마나 우리가 잘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상공업 중시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것인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강해질까 뭐 그런 걸 주장했던 게 이용우생 학파입니다. 부국강병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특히 상공업진흥
막 무기 발달 이런 것들 관심이 많았어요. 상공업을 진흥시켜서 좀 우리나라 잘 살아야 되고 무역 같은 걸 어떻게 잘할 것인 대청 무역에 관한 거 그리고 기술 발달, 기술 혁신, 농업에 대한 생각도 이제 이런 토지 제도의 개혁보다는 얼마나 이런 농업 생산량을 높일 것인가, 농기구를 개량하고 농사 짓는 방법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뭐 이런 거를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얘네들을 이제 북학파라고도 하죠. 북학파. 요거는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얘네들이 이제 나중에 북학파로 발전을 하고, 요러한 실용적인 사고, 요러한 좀 개방적인 사고는 나중에 개화파로, 개화사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위에 있는 경세치용학파는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네들이 이제 국학, 우리나라에 대한 국학 연구라던가, 나중에 우리 것을 쓰자, 우리 농민들이 만든 농업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물건을 쓰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애국개몽운동? 요쪽 실학자들이 요쪽으로 빠지게 됐어요. 국학, 애국개몽운동, 여기는 북학, 뭐 개화사상.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용우 생학파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이용우 생학파를 싹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공업을 발달시키자 주장했던 사람들. 자, 유수원. 이 상공업진흥 관련된 책은 많이 좀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만 주로 나오긴 하는데, 유수원은 우서라는 책에서 뭐를 주장을 했냐면, 이런 산업공상에, 우리는 주로 농업 중심 사회였잖아요. 산업공상에 이런 직업적 선비, 농민, 공장, 뭐 이렇게 기술자, 상공업자, 직업적인 그런 귀천을 없애야 된다. 직업적으로 평등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뭔가 이런 전문화, 얘네들은 각자의 맡은 바에 전문화되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농업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했는데, 농업도 발달하는 게 이런 토지 개혁보다는 농업의 기술을 많이 혁신해서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 퇴비를 쓰는 법이라던가 농업 그런 농기구라던가 막 그런 여러 가지 개량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홍대용. 홍대용은 나중에 이제 지전설을 주장한 사람들도 유명한데, 홍대용은 담헌서라는 책을 썼고요. 담헌서. 자, 그리고 홍대용은 부국강병책.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국강병책에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지전설을 주장했다라는 거. 지구가 돌고 있다. 그래서 홍대용 같은 경우는 이거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홍대용의 혼천위를 만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홍대용이 만든 혼천인데, 지구가 이런 식으로 자전을 하고 있고 지구 주변에 뭐가 공전하고 있고, 이런 것도 과학자적으로 미리 생각했던 되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홍대용은 이제 지전설 중요시, 그리고 부국강병. 그 다음에 이제 박지원. 여기서부터 좀 이름 많이 들어본 사람이 나올 거예요. 박지원은 뭐 허생전, 호질 이런 식으로 양반들을 비판하고 몰락 양반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뭐 그런 내용이죠. 뭐 허생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허생이 막 몰락 양반인데 이제 부인이 먹고 살 게 없잖아 막 이래가지고 이제 약간 매점매석에 관한 그런 거 이렇게 막 확 사가지고 팔고 쉽게 부자가 되고, 이것도 상공업의 지능을 좀 보여주는 내용이죠. 열하일기를 쓰기도 했고, 열하일기 대표적인 책 열하일기. 자, 열하일기에서 이제 상공업의 지능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상공업을 어떻게 진흥시킬 것인가, 상공업의 지능을 강조했고, 장사. 그러니까 매점매석, 그것도 뭐 허생전도 그 내용이에요. 뭐 말총을 싹 사들인 다음에 비싸게 팔고, 그 이윤으로 가지고 이제 명절 전에 뭐 사과를 왕창 다 사버린 다음에 또 비싸게 팔고, 뭐 그런 식의 매점매석. 그리고 이제 수레나 선박 이용. 수레나 선박을, 우리나라 그때 수레조차 제대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청나라에 있는 그런 수레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서 유통을 좀 강조하는 거죠. 물건을 빨리빨리 옮기고 이렇게 서로 유통할 수 있어야 된다. 수레와 선박을 이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화폐 유통. 상공업이 발달하려면
화폐 유통이 잘 돼야 된다. 상공업이 여러분 물물 교환으로 여전히 쌀과 이런 옷감으로 이렇게 물물 교환한다면 상공업이 발달하지 않겠죠.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돈이 또 많이 돌고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또 물건을 많이 사는 거고. 근데 만약에 막 그런 무거운 옷감이나 쌀을 가지고 오면 그런 건 무겁잖아. 한계가 있잖아. 그 물건을 많이 살 수 없겠죠.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하려면 화폐를 유통해야 되고 수레 선박 같은 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 자, 박지원의 제자가 또 박제가입니다. 박박. 자, 박제가 같은 경우에는 북학파, 이 사람도 대표적인 북학파인데, 북학, 바로 청나라의 학문, 우리가 필요한 건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박제가는 이런 재물이라는 거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돌고 돌아야 된다. 샘이, 우리가 이렇게 물을 쓰지 않으면 샘이 뽕뽕뽕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써야 한다. 소비를 강조했어요. 상공업이 발달하려면 소비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뭐 갓을 사용해야지 갓 만드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점점점 그 갓을 만드는 게 품질이 좋아지고 점차 발달한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비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청과 무역을 활발하게 해야 한다. 우리가 없는 것은 청나라에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또 청이 없는 것은 우리가 팔고 이러면서 우리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말 현실적인 그런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얘네들은 이제 상공업을 진행시키는 이용우생학파인 거죠. 그리고 이쪽에는 경세치용학파, 이제 토지개혁에 관련된 거. 이런 식으로 실학이 발달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최대한 심플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공무원 한국사 공부하실 때는 이 책들 더 있거든요. 조금 더 봐주시고 관련된 사료들도 좀 꼼꼼히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지어서 국학연구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쓸 게 많네요. 자, 이렇게 성리학이를 자꾸 실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뭔가 실용적인 학문 이런 걸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거야. 성리학은 좀 뭐랄까 중화사상, 중국에만 관심이 많았고 중국 책을 막 연구하고 우리나라가 작은 중국이다 하면서 소중화 사상을 가지고 있고 국학연구가 별로 발달하지 않았었어요. 이제 중국을 오히려 막 되게 존경하는 뭐 그런 분위기,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대 관계, 뭐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 실학을 발달하면서 점차 우리 국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국토, 우리나라 지도, 우리 국토에 대한 연구, 지리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국학입니다. 국학. 국가에 대한 학문, 국학. 그래서 이렇게 실학의 발달에 힘입어서 국학 연구가 이루어졌다. 국학 연구는 실학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민족, 우리 민족의 이런 전통, 민족의 전통에 관심이 점차 많아지는 거죠. 중국보다는 우리 민족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국학은 대표적으로 역사학도 있고 지리학도 있어요. 그래서 역사학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역사 쪽 쓸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정리하긴 했는데 일단 다 적을게요. 역사학을 두 개로 나눠서 17세기 그리고 18세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세기에는 역사를 서술하는 걸 조금 심플하게 적는 강목체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간결하게. 팩트만 간결하게 적는, 주저주저 적지 않고 심플하게 적는다를 간략한 그런 강목체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 강목체로 저술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강목체는 제강 두 개가 붙습니다. 제강이 붙습니다. 대표적으로 6개 여사제강이라는 책이 있는데 여사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인이지만 북벌운동을 지지해요. 서인 입장에서 이거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공무원 기출문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적는 겁니다. 서인 입장에서 여사제강을 쓴 사람이 유괴가 서인이거든요. 서인 입장에서도 북벌운동을 지지한. 원래 서인들은 북벌운동 이게 서인들은 북벌운동 이건 맞죠? 서인들은 북학이 아니라 북벌론 이런 걸 주장한 거기 때문에 이거 약간 보수적인 그런 쪽이에요. 제가 북학으로 잘못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국 통감제강.
제강 붙는 두 개는 강목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이 좀 세트가 있죠. 자, 동국토강제강은 이제 홍유화가 지었는데 남인 입장으로 썼고 붕당의 그런 문제, 붕당의 문제점을 비판을 했어요. 붕당을 폐지해야 된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동국통강제강. 여사제강은 북벌운동. 근데 사실 북벌론은 서인들의 그런 명분적인 거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국통강제강은 조금 더 붕당 폐지, 좀 트인 사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강목체도 유행을 했지만 기전체도 유행을 합니다. 기전체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합리적인 사고, 사건의 나열, 인물의 나열식인 거죠. 기전체. 그래서 기전체적인 그런 뭐랄까 역사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전체는 뭐 기존에도 있었던 거니까 유행한 건 아니고 대표적인 거 동사. 기전체로 서술됐던 동사. 자, 동사는 이제 허목이 쓴 동사. 허목이 쓴 것인데 이거는 이제 남인 강경파. 남인 중에서도 좀 강경했던 남인 강경파인 그 허목이 남명강의퍼의 붕당 전체를 또 비판한 동사도 있다. 이렇게 해서 좀 17세기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아, 내가 좀 이상하게 쓴 것 같다. 17세기가 두 개인데. 역사는 17세기, 18세기. 이거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이게 17세기. 이게 두 개가 17세기라는 거. 이렇게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자, 18세기 같은 경우에는 성우사설. 앞에도 사실 앞에서도 나온 건데 성우사설도 약간 역사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거기서 이런 사만 정통론을 주장을 해요. 우리나라의 그런 사만 마한 변한 진안 있잖아요. 사만 정통론을 주장을 했고 우리나라는 좀 우리나라 역사설을 좀 중국사와 대등하게 봤습니다. 거기 성우사설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국학연구라고도 할 수 있으니까 여기 또 나와요. 이게 성우사설도 좀 국학적인 그런 역사학이다. 이게 사만 정통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그러한 그 사만, 마한변한 진안이 있고 꼭 중국에서 우리가 온 것은 아니다. 꼭 중국 역사랑 우리나라랑 틀리다. 우리는 중국 역사만큼 길고 긴 역사를 갖고 있고 대등하게 발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사와 대등하다 봤다. 중국사와 대등하게 보았다. 사만 정통론을 주장하면서 뭔가 분위기가 국학연구는 자주적인 거예요. 중국사와 잠깐 중국이랑 부딪힌다. 북벌, 중국을 막 이렇게 치자. 막 그런 식으로 자주적으로 이런 생각한 게 이제 북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정복의 동사강목 너무 유명하죠. 동사강목 요거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동사강목 안정복의 동사강목 여기서는 이제 독자적인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는 정통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쭉쭉쭉 흐름이 이어졌던, 독자적으로 이렇게 역사가 이어졌던 나라다라고 보고요. 뭔가 그 전에 이제 중국 중심을, 중화 사상을 탈피한 거죠. 그래서 역시 동사강목도 자주적인 역사서. 그리고 또 더 유명한 발해고. 우리가 중국을 또 디스하다 보니까 발해가 안 나올 수가 없죠. 발해는 우리 역사고, 이제 발해는 결국 고구려가 발해를 이어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유득공의 발해고. 자, 유득공의 발해고는 이제 남북국 시대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했죠. 남북국 시대 처음으로 사용했다. 처음으로 남북국 시대라는 명칭을 제시했다. 남북국 시대 발해고는 딱 발해 써있으니까 남북국 시대 생각나겠죠. 그 다음 연려신기술. 자, 연려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긍익이 썼고 이 연려신기술 내용은 좀 약간 야사가 많아요. 주변사고 야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는 정치사 왕의 이야기 이렇게만 썼다면 그 주변의 그런 백성들의 이야기도 조금 연려신기술에서 쓰게 됐다라는 거죠. 그것도 역시 국학연구에 들어간다. 조선의
정치나 이런 문화 부분을 조금 야사 중심으로 정리했다. 그게 연려신기술이고 하나 마지막 남았어요. 해동역사. 해동역사라는 말 자체가 해동, 발해가 해동성국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발해사를 썼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죠. 한치윤, 요건 조금 낯설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한치윤이 썼고 뭔가 발해사를 신라사와 동등하게 취급했다라는 겁니다. 발해사와 신라사를 동등하게 취급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역사적인 그런 사고 자체가 자주적, 발해사를 강조하고 그런 게 바로 국학연구에서 역사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리. 자, 역사, 그 다음에 지리. 칸이 되면은 지도까지 쓰면 좋은데 제가 최대한 일단 써볼게요. 한 번에 다 쓸 수 있도록. 지리. 그러니까 지리는 지도랑 지리서는 다른 게, 지리서는 아주 구체적인 그 동네에 대한 막 이런 설명을 써놓습니다. 이 지역은 뭐 산수가 어떻고 사람들의 인심은 어떻고 사대부들이 살기에 참 좋은 지역이고 풍수지리적으로는 어떻고 구체적으로 막 사용한 그게 지리서입니다. 이제 그 전에 세종실록 지리지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이 지역은 뭐 뽕나무가 많이 나오고 뭐 어떤 게 많이 나오고 공납으로 뭐를 걷기에 좋게 뭐 이렇게 뭐 특산물이 뭐고 뭐 그런 식의 지리지였다면, 이 조선 후기의 지리지는 이중환의 택리지 이런 걸 보면 정말 국토를 실체적으로 파악하고 사람들한테 유용하게끔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뭐 길이 이렇게 만나는 지역으로 되게 서로 이렇게 서로 유통한다던가 뭐랄까 가거지 요건으로 진입하기 좋다, 뭐 교통적으로 좋다, 뭐 그런 것들을 되게 좀 과학적으로 쓴 거예요. 자, 지리서는 역사지리와 인문지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쓸칸이 또 필요한데, 자, 역사지리와 인문지리로 나눕니다. 역사지리는 뭔가 그 지리에 관한 거를 역사적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도 한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이 백제의 도읍지였다 뭐 이런 식으로 쓴다던가. 역사지리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역사지리는 동국지리지. 아까 앞에 나왔었죠. 한백겸. 그래서 동국지리지 한백겸은 그러니까 조금 더 고증적이고 실증적이다. 고증적, 실증적으로 쓴 역사서가 있고, 제가 칸이 없으니까 한 줄에 쓸게요. 그 다음에 아방강역고, 정약용. 여기서는 이제 백제의 수도와 그런 발해의 본거지를 쓴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짧게 쓰면 좋을까? 백제 수도에 대한 내용, 한성이 백제 수도다, 막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풀어서 지리서 쓴 거고요. 정약용이. 그리고 그런 발해의 중심지, 우리나라의 그 발해의 중심지를 백두산 뒤쪽, 백두산으로 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 지리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역사적인 이야기도 같이 한 그런 게 역사지리지. 역사지리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동국지리지는 고증적, 실증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역사와 관련해서 지리지를 쓴 거고, 그리고 이런 아방강역고, 그리고 인문지리지가 우리가 많이 들어본 내용입니다. 바로 택리지. 이중환의 택리지 너무 유명하죠? 이런 가거지의 요건에 대해서 썼다라는 거. 가거지의 조건. 4가지가 있어요. 뭐 인심, 산수, 생리, 얼마 이득이 나오는 곳이냐, 그리고 지리, 뭐 이런 거, 풍수지리에 관련된 거, 이런 식의 조건을 표현하기도 하고, 정말 현실적으로 그 지역을 파악하는, 국토를 파악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대동지지. 대동지지는 이제 김종호가 쓴 거예요. 글씨 다시 쓸게요. 대동지지. 실증적 대동지지 김정호. 그러니까 김정호가 대동여지도에 대해서 지도를 만들었잖아요. 그 지도를 만들면서 뭔가 역사와도 관련된 지리 정보를 쓴 거예요. 김정호가 그 관련
지리 정보, 역사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관련된 지리 정보를 대동지지라고 또 지리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택리지, 대동지지, 그리고 밑에 지도까지 정리해 볼게요. 아, 많다. 문화사는 이런 책 이름, 그리고 막 지도 이름, 이런 걸 여러분들 힘들게 하죠. 자, 일단 지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지도도 그냥 이렇게 갈라서 하자. 이렇게. 자, 지도는 이제 정상기의 동국지도. 지도 이름을 앞에다 쓸게요. 정상계가 김정호의 스승인 건 알고 계시죠? 동국지도가 대동여지도보다 훨씬 더 먼저 만들어졌죠. 이 동국지도 같은 경우 기억해둬야 될 게 처음으로 축척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백리마다 1척, 백리를 1척으로 보는 백리척을 사용했다. 최초로 축척의 개념을 사용했다는 게 동국지도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뭐 청구도, 그리고 더 발달해서 이제 우리가 유명한 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는 딱 보셔도 발품 팔아가지고 만든 거 치고 진짜 우리나라의 그런 인공위성 사진하고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지도다. 정말 국토 연구를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게 국학연구 대표적인 지도, 국학연구의 대표적인 지도라고 할 수 있죠. 대동여지도는 매우 실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실제로는 되게 크지만 갖고 다닐 때는 접어가지고 갖고 다닐 수 있게 만들었고, 그 지역의 도로망도 한 줄이면은 수레가 다닐 수 있는 좁은 길, 두 줄이면 좀 넓은 길, 뭐 이런 식으로, 이 물길도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심리마다, 대동여지도를 보면은 심리마다 방점을 이렇게 찍어놨어요. 심리마다. 그래서 그 방점을 통해서 내가 여기 A 지역이고 B 지역인데 여기가 방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 20리 정도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거리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유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갖고 다니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심리마다 방점을 사용을 했고, 분첩 끊어서 갖고 다닐 수도 있고 접어서 갖고 다닐 수도 있었다. 분첩, 절첩식. 그리고 그 안에 범례도 사용을 했고, 뭐 대동여지의 특징은 말하자면 정말 많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가장 심플하게 가장 중요한 거, 심리마다 방점, 분첩, 절첩식, 축척도 사용을 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쓸 게 많으니까 이렇게 심플하게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연구. 국어 연구도 활발하게 우리나라 훈민정, 그전에는요, 아무리 훈민정음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일반 그런 양반들은 한문을 여전히 사용을 했습니다. 좀 한글은 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성들이라던가 일반 중인들, 그런 사람들이, 몰락한 양반들, 그런 사람들만 한글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한문보다는 우리의 훈민정음의 우수성, 뭐 이런 것들을 뒤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훈민정음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훈민정음을 연구해서 뭐 훈민정음을 어떻게 제대로 읽을 수 있느냐, 훈민정음 언해, 훈민정음 운해, 훈민정음 운해, 그리고 언문지, 훈민정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연구서, 운해, 그리고 뭐 유희의 언문지 등 이런 식으로 이제 국어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백과사전 앞에도 나오긴 하는데 동국문헌비고 이런 거, 백과사전은 따로 쓰지 않을게요. 앞에 지복유설 앞에 나왔던 게 백과사전이었거든요. 백과사전 이런 것도 있고 동국문헌비고라고 그래가지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백과사전 것들을 많이 만들게 돼요. 그 백과사전은 요즘에 인터넷 네이버 같이 궁금한 게 있으면 검색해서 찾아보는 그런 것들도 국학연구의 일환으로 만들었다. 따로 쓰지 않겠습니다. 지복유설은 앞에 있고 동국문헌비고 정도만 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국학연구가 활발히 진행됐다라는 거. 이 부분은 많지만 그래도 제가 되게 심플하게 정리한 거거든요. 반드시 교재로 좀 구체적으로 좀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중요한 거를 뭐 그나마 그 중에서도 찝는다면, 역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여사제강, 동국총각제강 그렇게 별로 안 중요하다 생각하지만 나왔거든요, 공무원에서는. 그래서 공무원 준비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고 공부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나올지 몰라. 그래서 어쨌든 여사제강, 동국총각제강, 동사 이거 다 지문에 나왔었어요. 상호사사, 동사가 뭐 바래고 연려신교사, 해동여사 요것도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실학 부분에서는 시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 부분도 그렇고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하나하나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국학연구까지 했고요. 다음에는 과학기술과 서민문화의 발달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